한 어머니는 10명의 자식을 키울 수 있지만 10명의 자식은 한 어머니를 돌보지 못한다. 누군가의 인생을 바꾼 이 말의 의미, 당신은 정말 알고 있나요? 지금부터 들려드릴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 왜 이 말이 진리가 되었는지 당신의 마음이 스스로 깨닫게 될 것입니다. 제1화, 어머니의 10년 복수와 가짜 천국. 고요한 호수동 마을, 김영자 진인즈 노파는 낡은 기와집에서 살았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가난한 연금 수령자로 알았지만 그녀의 과거는 서울 강남의 이수구름다 이라는 수천억 원대 자산을 소유한 재벌 사모님이었다. 20년 전 남편 이광훈 회장과 친아들 민준이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하면서 그녀의 모든 삶은 정지되었다. 그녀는 모든 자산을 신탁계좌에 묻고 이름마저 숨긴 채 고독을 선택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지던 날 그녀는 사찰문 앞에서 버려진 아이 선우를 발견했다. 그녀는 선우를 친아들처럼 키웠고 삶의 모든 희망을 그 아이에게 걸었다. 그녀는 돈의 그림자를 없애고 가장 순수한 사랑 속에서 선우를 키웠다. 그녀의 엄격함은 돈의 힘에 의지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 선우는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이수진이라는 세련되고 야심찬 도시 여인과 결혼했다. 김노파는 아들의 행복을 바랐으나 결혼 후 아들의 전화는 매번 금전적인 도움을 요구하는 내용뿐이었다. 김노파는 모아둔 소박한 생활비를 보내주면서도 침묵했다. 결정적인 날은 선우 부부를 찾아간 날이었다. 감기에 걸려 며칠 묵기를 청했지만 아들 선우는 아내 수진의 눈치를 보며 어머니를 집 밖으로 내쫓았다. 어머니, 지금 집이 좀 좁습니다. 수진이 임신해서 쉬어야 하고요. 어머니는 시골에 계시는 게 편하실 겁니다. 수진은 노골적인 격려를 부였다. 어머니, 소란스러운 도시는 어머니께 안 맞아요. 저희도 스트레스 받습니다. 김노파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택시를 탔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슬픔 대신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아들의 진심을 시험하기 위해 빈손으로 왔고 그 결과는 잔혹한 배신이었다. 김노파는 시골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는 싼 여관에 머물면서 20년의 침묵을 깼다. 첫 번째 단계, 신분 회복. 그녀는 옛 남편의 법률 대리인이었던 강 변호사와 연락했다. 강 변호사님, 이제 진호겹으로 불러주세요. 모든 자산을 실명으로 돌리고 싶습니다. 가장 조용하고 은밀하게 진행해 주십시오. 진호겹은 그녀가 남편 회사에서 극비리의 금융 업무를 담당했을 때 사용했던 가명이었다. 몇 주 후 그녀는 수천억 원대 자산의 합법적인 소유주로 돌아왔다. 그녀는 곧바로 선우 부부가 사는 서울 근처에 호화로운 단독 빌라를 현금으로 구매했다. 두 번째 단계, 정보 파악 및 시험. 그녀는 가장 충직한 옛 경호팀장이었던 배 팀장을 고용하여 기사와 비서 역할을 맡겼다. 그녀는 배 팀장에게 선우 부부의 모든 동향과 시골집 매매 시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했다. 실제로 수진은 시어머니를 무능하고 가난한 시골 노인으로 매도하며 선우 명의로 된 시골집을 팔아 투자 자금으로 쓰려고 부동산 중개업자와 접촉하고 있었다. 김노파는 진호겹 여사의 신분으로 수진이 일하는 대형 부동산 개발 회사의 VIP 고객으로 접근했다. 호화로운 VIP 라운지. 선우의 아내 수진은 화려하게 단장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들어섰다. 그녀는 고객인 진홍엽을 보았으나 가난한 시어머니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하고 전문적인 미소를 지었다. 안녕하십니까, 진호겹 여사님. 저는 이수진 팀장입니다. 어떤 유형의 투자를 원하십니까? 김노파는 선글라스를 천천히 벗었다. 그녀의 눈빛은 20년의 세월과 돈의 냉정함을 담고 있었다.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김노파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라운지 전체를 얼어붙게 했다. 수진은 경악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어머, 어머니, 어찌 여기에 어머니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김노파는 단호하게 말을 끊었다. 여기는 부동산 사무실입니다. 여기서는 가치로만 말합니다.
사랑이나 혈연은 취급하지 않습니다. 수지는 자존심에 금이 가는 고통을 느꼈고 당황하여 자리를 피했다. 그녀는 그날 밤부터 진호겹의 정체를 파헤치기 시작했다. 김노파의 복수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어졌다. 수진이 주요 고객을 상대로 발표하는 고급 투자 세미나에 김노파는 최고 등급 VIP 고객으로 초청받아 참석했다. 수진은 패닉에 빠졌지만 프로페셔널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발표 도중 김노파는 날카롭게 질문을 던져 수진의 부실한 보고서를 지적했고 수진의 오만함을 공개적으로 무너뜨렸다. 결정적인 순간 수진은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경멸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하지만 여사님은 저희 회사의 투자 전략을 이해하기에는 배경 지식이 부족하신 것 같습니다. 혹시 시골 출신이신가요? 김노파는 냉소적으로 미소 지었다. 그녀는 손목에 찬 수억 원대 시계를 보여주며 테이블에 놓인 태블릿을 켰다. 화면에는 100억 원대 투자 계약서와 수진의 시골집 매매 시도 문서가 떠 있었다. 나는 가치를 이해합니다. 당신의 탐욕이 나를 다시 여기에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시골집에 대한 불법 매매 시도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수지는 청중 앞에서 쓰러질 듯했고 그녀의 명예는 순식간에 산산조각났다. 이러한 사건들로 인해 선우 부부의 재정 상황은 파탄에 이르렀다. 선우는 궁지에 몰리자 극단의 선택을 했다. 그는 온라인 생방송을 켜고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 김노파가 자신을 어린 시절부터 학대하고 가난하게 방치했으며 이제 부자가 되자 자신을 버렸다는 거짓 사연을 지어냈다. 선우는 모금운동을 시작했고 동정심을 이용해 수많은 돈을 벌었다. 김노파는 이 배은망덕한 행동을 용서하지 않았다. 세 번째 단계, 진실의 공개. 김노파는 직접 나서지 않았다. 그녀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단 하나의 성명과 함께 모든 문서를 공개했다. 친아들 민준의 유산이 아닌 버려진 선우를 위해 20년간 모은 모든 기록 영수증, 학비 송금 기록, 병원비, 선우가 가난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통장 사본과 합법적인 입양 서류, 선우가 받은 모금액과 어머니를 비방한 녹취록. 결과 여론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선우는 폐륜 사기꾼으로 낙인 찍혔고 그의 계정은 폐쇄되었다. 김노파는 법적 조치를 취했다. 그녀는 선우를 명예훼손 및 사기 이득으로 고소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시골집을 법적 절차를 거쳐 자신의 명의로 되찾았다. 선우는 자신이 20년간 살았던 유일한 집을 합법적으로 잃었다. 법정에서 선우는 초췌한 모습으로 섰다. 김노파는 진호겹 여사로서 단호하게 말했다. 저는 사회로부터의 도움 없이 제 아들을 키웠습니다. 보답을 원하지 않지만 거짓으로 남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법적, 감정적 속박을 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선우는 패소했고 모든 배상금으로 인해 신용 불량자가 되었다. 수지는 몰락을 보고 선우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떠났다. 선우는 명예, 돈, 아내, 집 모든 것을 잃었다. 김노파는 승소 후에도 언론을 피했다. 그녀는 서울 근교의 호수 옆 빌라에서 마침내 진정한 평온을 찾았다. 그녀는 더 이상 어머니라는 굴레에 갇히지 않았고 아들의 배신이 남긴 고통은 있었지만 스스로의 존엄을 지켜낸 안정감을 얻었다. 그녀는 매일 그림을 그리고 독서를 하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 밤이 되면 그녀는 남편과 친아들의 사진 앞에서 조용히 말했다. 여보, 민준아, 우리는 일찍 헤어졌지만 저는 스스로의 가치를 지켜냈어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사랑이라는 이름의 족쇄를 채우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삶은 모성애라는 단 하나의 역할에서 벗어나 인간 김영자로서의 완전한 재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젖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이 선택한 침묵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얻은 것이다. 숭고한 교훈, 희생의 재정의 김영자의 이야기는 감정 사기와 폐륜이 만연한 시대에 던지는 날카로운 경고이자 숭고한 교훈이다. 가치 있는 희생과
맹목적 헌신의 차이. 진정한 모성애는 무조건적인 퍼주기가 아니라 상대방의 인격 형성을 돕는 지혜로운 선택이어야 한다. 김노파는 재산을 숨겨 나태를 가르치는 대신 성장을 유도하려 했으나 결국 아들의 배신을 겪었다. 그러나 그녀는 더 큰 희생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를 지킴으로써 희생의 가치를 재정의했다. 사랑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부모도 한 인간이라는 진실. 수많은 부모는 자신을 희생의 기계로 여기지만 김노파의 최후의 투쟁은 모든 부모에게 당신도 한 인간이며 존엄성을 가진 존재임을 일깨운다. 사랑이라는 족쇄를 끊고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 때로는 가장 큰 자기 구원이자 최후의 가르침이 된다. 자신의 존엄성을 잃는 순간 사랑의 가치도 잃는다. 떠남의 미덕과 용서의 지혜. 김노파는 복수가 아닌 단절을 택했다. 상대방이 고통받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다시는 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 이것이 진정한 용서이다. 용서는 곧 돌아가는 것. 이 아니며 떠남은 불효가 아님을 그녀는 증명했다. 배신자를 버리고 자신 안에 남아있는 선함과 가치를 지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생존 방식이다. 현실을 직시하는 힘. 김노파의 마지막 무기는 사랑이 아닌 사실 파악과 법이었다. 감정이 아닌 논리로 배신을 심판함으로써 그녀는 거짓된 사랑에 대한 냉정한 현실의 대가를 치르게 했다. 세상에는 감정이 아닌 증거로만 심판되는 영역이 있음을 명확히 보여준다. 당신이라면 당신의 모든 것을 배신한 자식에게 용서라는 이름으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단절을 통해 자신의 존엄을 지키시겠습니까?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불충부중의 대가, 기생가이 된 며느리와 하늘의 심판. 조선의 변방, 긴 장마가 막 그친 초가을이었다. 격렬한 전투 북소리가 성문을 향하는 길을 뒤흔들며 마을 전체에 긴장감을 불어넣었다. 흙먼지가 병사들의 발걸음을 따라 자욱하게 날렸고 길가에는 가족을 떠나보내는 이들의 통곡 소리와 신에게 비는 소리가 뒤섞여 있었다. 그 인파 속 갈색 무명 옷을 입은 젊은 여인가 눈에 띄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남편 이진이의 팔을 필사적으로 붙잡고 있었다. 나리는 목이 메어 말문이 막혔다. 서방님, 이 길로 떠나시면 언제 돌아오십니까? 저는 두렵습니다. 다시는 뵐 수 없을까봐. 건장한 무사인 이진의 얼굴은 굳건했으나 그의 눈가에는 망설임이 스쳤다. 나라가 위태로운데 사내로서 어찌 가만히 있겠소. 나를 믿고 기다려주오. 반드시 돌아와 당신에게 이별의 시간을 모두 갚아주겠소. 그는 시선을 뒤로 돌렸다. 백발의 어머니 최노모소일럼과 지팡이에 의지한 채 말없이 아들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진은 무릎을 꿇고 3번 절했다. 어머니, 불효자는 떠납니다. 몸 건강히 계십시오. 나리가 어머님을 잘 모실 것이니 염려 놓으십시오. 나리는 곧장 시어머니를 부축하고 남편을 향해 목맨 소리로 맹세했다. 서방님은 전장에만 전념하세요. 제가 친정어머니처럼 어머님을 봉양하겠습니다. 아무리 고난이 닥쳐도 어머니를 결코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이진은 아내의 진심 어린 눈빛에 마지막 신뢰를 담았고 눈물을 닦아주었다. 북소리가 절박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그는 부대 속으로 단호하게 몸을 던졌다. 나리는 시어머니의 품에 무너져 내리며 다가올 날들에 대한 두려움과 비탄에 잠겼다. 그 후 나리는 맹세대로 행동했다. 그녀는 일찍 일어나 죽을 끓이고 약을 다렸으며 시어머니를 친정어머니처럼 정성껏 돌보았다.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프면 줌을 넣고 몸살이 나면 밤새도록 불을 지피며 간호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시어머니를 극진히 모시는 효부나라고 칭찬했고 시어머니도 그 칭찬에 부분적으로 안심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나리의 마음속에 어둠의 잡초가 자라나기 시작했다. 홀로 마루에 앉아 밤하늘을 보던 나리는 한숨을 쉬었다. 남편은 소식조차 없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 병든 늙은이를 모시며 청춘을 낭비해야 하는가? 세상의 칭찬은 그녀의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다. 1년이 흘렀다. 전장에서는 승패와 전사자에 대한 소식이 쉴 새 없이 날아왔지만 이진의 생사는 불분명했다. 나리는 전사자 명단을 볼 때마다 떨었지만 점차 사람들의 수군거림처럼 남편의 생존에 대한 희망을 잃어갔다.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어가고 지병으로 더욱 쇠약해졌다. 나리는 겉으로는 계속 간호했지만 내면의 짐은 더욱 무거워졌다. 혹시 남편이 죽었다면 이 늙은 병자는 나에게 짐일 뿐이다. 장마철 밤 등잔불이 희미하게 흔들리는 가운데 나리의 속삭임은 차갑고 이기적이었다. 나는 아직 젊다. 이 누추한 집에서 내 삶을 낭비할 수 없다. 남편이 죽었다면 내가 왜 병든 노인 때문에 청춘을 버려야 하는가? 좌절감은 곧 노골적인 원망으로 마침내 탐욕으로 변질되었다. 결국 끔찍한 계획이 실행되었다. 어느 맑은 아침 나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이용하다는 의원을 찾아 나서는 척했다. 그들이 도착한 곳은 성문 밖 부호의 저택이었다. 나리는 부호에게 섬뜩한 거짓말을 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도망친 늙은 종이라고 둘러대며 노비 계약을 맺고 품삯 대신 은자루 하나를 받았다. 시어머니는 공포에 질려 나리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나리야, 내 딸아, 나를 버리지 마라. 나는 너와 이진이밖에 없지 않느냐. 네가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나리는 냉정하게 얼굴을 돌렸다. 그녀는 은자루를 꽉 움켜쥐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걸음을 옮겼다. 시어머니의 애끓는 울음소리가 칼처럼 심장을 찔렀으나 그녀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고 중얼거리며 외면했다. 마을 사람들은 경악하며 수군거렸다. 이진의 아내가 돈 때문에 시어머니를 팔아넘겼다. 하늘이 용서치 않을 죄다. 나리는 곧 마을에서 사라졌고 그녀가 부유한 상인을 따라갔다거나 기루로 갔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한편 머나먼 변방에서 이진은 죽음을 넘나들며 살아남았고 여러 전공을 세워 무관직을 하사받았다. 3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의 유일한 소망은 어머니와 아내를 다시 만나 평온한 삶을 사는 것이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 동료들이 성문 근처 기방급에 들르자고 권했고 이진은 마지못해 그들을 따라갔다. 술과 음악 소리가 난무하는 방에서 이진은 고향 생각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때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장막이 거치고 짙은 화장과 화려하고 야한 의복을 한 여인이 들어섰다. 그녀는 취객들의 팔을 능숙하게 감싸 안고 웃었다. 쿵! 음악 소리 사이로 이진은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에 전율을 느꼈다. 그는 바로 자신의 아내 나리임을 알아보았다. 나리 역시 그를 보고 손에 든 술잔을 떨어뜨렸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눈에는 극도의 공포가 서렸다. 방 안의 웃음소리가 갑자기 멎고 질식할 듯한 침묵이 감돌았다. 이진은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인 목소리로 포효했다. 나리, 네가 정말 여기 있는 것이냐? 너는 어찌 이런 더러운 곳에 있는 것이냐? 그리고 어머니는 어디 계시느냐? 나리는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녀의 몸을 감싸 안고 있는 취객들 때문에 도망칠 수 없었다. 한 취객은 낄낄거리며 이진의 어깨를 쳤다. 이분은 뭘 묻는 거요? 이 여인은 이곳에 익숙한 기녀여. 돈만 내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물어보고 시킬 수 있어. 심장에 칼이 꽂힌 듯 이진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나리를 응시했다. 그 날카로운 시선 아래 나리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고 모두의 경멸 속에서 바닥에 무너져 내렸다. 나리는 눈물을 흘리며 목이 메인 목소리로 죄를 고백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께서 전장에서 죽은 줄 알았습니다. 살 길이 막막하여 어머님을 부호에게 팔고 그 돈으로 살았습니다. 기방은 고요해졌고 경악과 분노의 시선이 죄 많은 여인에게 쏟아졌다. 벼락을 맞은 듯한 고백에 이진은 비틀거리며 나리를 잡아 고향으로 압송했다. 황폐해진 옛집, 이웃들은 씁쓸하게 한숨 쉬며 말했다. 이진, 자네 아내는 3년 전 자네 어머니를 부호에게 팔아넘겼네. 우리는 속수무책이었다네. 이진은 곧장 부호를 찾아갔다. 부호는 고개를 숙였다. 어머님은 아드님을 그리워하는 울분과 지병으로 인해
반년 전 세상을 뜨셨고 서쪽 언덕에 묻어드렸습니다. 이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돌아와 나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포효했다. 네가 어머니를 죽인 것이다. 불효, 불애, 불신, 하늘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나리는 울며 용서를 빌었으나 이진은 냉정하게 그녀를 관아에 넘겼다. 그는 3가지 죄를 고발하는 상소문을 올렸다. 불효, 시어머니를 팔아넘긴 죄, 불의 인륜을 저버린 죄, 불신죄, 남편을 배신한 죄. 관아는 노발대발했다. 어머니를 판 불효죄는 대역죄와 다름없다. 하늘도 용서치 않을 것이다. 판결은 가혹했다. 나리는 3일간 저작거리에서 죄명을 공개당하고 100대의 곤장을 맞은 후 먼 변방으로 유배되었다. 처형일, 마을 사람들은 돌을 던지고 침을 뱉으며 그녀의 수치스러운 몰락을 지켜보았다. 이진은 어머니의 묘를 극진히 모셨고 가고와 일을 평생의 교훈으로 삼았다. 어머니를 팔고 남편을 배신한 나리의 이야기는 천추의 경고가 되었다. 사람이 지켜야 할 도리는 효, 애, 신 3글자에 있다. 효는 복덕의 근본이며 하늘의 보호를 받는 토대이다. 의는 부부와 친구를 맺는 끈이며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다. 신은 사람들이 서로 의지하게 하는 믿음이며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이다. 이 3가지를 사적인 탐욕 때문에 저버린 자는 반드시 느리지만 정확한 인과응보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 반대로 효와 의를 지키고 신의를 굳게 지킨 자는 아무리 힘들더라도 하늘의 도움을 받는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배우자와 친구에게 의를 지키며 말과 행동에 신의를 지키는 것, 이것이야말로 평안, 행복, 그리고 행운으로 향하는 참된 길이다. 이야기는 끝났습니다. 다음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스토리 3. 이 집엔 부모가 살 수 없다. 3월의 바람이 막 수확을 마친 들판에 집단 냄새를 실어 나르던 때였다. 아버지 김영감은 낡은 기와집 마루 앞에 서서 40년 넘게 땀 흘려 일군 논 5마지기의 문서, 등기부등본을 만지작거렸다. 안에서 걸어나온 아내 박노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영감, 정말로 그렇게 하시게요? 이걸 팔면 우리는 어디서 살아요? 김영감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 현수 말이 맞소. 서울에서 새빵살이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소. 이 땅을 팔면 현수가 변변한 아파트를 살 수 있고 우리도 데려가 함께 살겠다고 했잖소. 늙으면 자식들 곁에 있는 게 낙이지. 박노모는 바람 부는 고향 들판을 바라보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 밭과 집은 평생의 터전이었고 조상들의 안식처였다. 하지만 외아들, 그들의 자랑, 이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자식이 효도만 하면 뭘 더 바라겠어요. 한 달 후 땅판 돈은 모두 아들에게 보내졌다. 현수는 전화를 걸어 기뻐했다. 아버지, 어머니, 저 집 샀어요. 3층짜리 아파트예요. 어머니를 위해 장미꽃 심을 베란다도 있어요. 맨 위층 방은 부모님 방으로 미리 비워뒀어요. 마을 사람들은 김영감 부부를 자식 복이 있다며 칭찬했지만 김영감은 그저 온화하게 웃으며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믿었다. 서울로 올라가던 날 그들은 흙으로 만든 찻주전자, 낡은 이불 몇 채, 그리고 조상들의 위패를 조심스럽게 싼 보따리만 가져갔다. 아들은 터미널까지 마중 나와 활짝 웃었지만 집 문을 연 것은 며느리 미나였다. 며느리는 슬쩍 인사만 할 뿐 표정은 밝지 않았다. 오셨어요. 집이 좀 좁으니 제일 위층 방에 임시로 계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섣달 바람처럼 차가웠다. 박노모는 잠시 당황했지만 애써 웃으며 말했다. 괜찮다. 얘야, 자식들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지. 처음 며칠은 행복했다. 아침 일찍 김영감은 마당을 쓸고 화초에 물을 주었고
박노모는 며느리를 도와 요리하고 손주들을 돌봤다. 저녁에는 온 가족이 함께 식사하며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아침, 박노모가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불쑥 말했다. 어머니, 다음부터 수돗물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 여기는 물값이 아주 비싸요. 박노모는 멈칫했다. 시골에서는 평생 우물물을 썼는데 이제는 물 한 통 쓰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다니. 저녁에는 며느리가 김영감에게 말했다. 아버지, 너무 일찍 마당 쓸지 마세요. 이웃들이 시끄럽다고 해요. 그렇게 매일 사소한 지적이 쌓이면서 거리가 생겨났다. 노부부는 점점 위축되어 식사가 끝나면 서둘러 방으로 올라가 폐가 되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저녁, 김영감이 TV를 보고 있는데 부부의 대화 소리가 부엌에서 들려왔다. 며느리 미나의 목소리가 격앙되어 있었다. 솔직히 말해요. 우리 집 좁잖아요. 부모님이 계속 계시니 나 숨막혀 죽을 것 같아요. 하지만 두 분이 갈 데가 없잖아. 현수가 머뭇거렸다. 그럼 시골로 다시 내려가라고 해요. 매달 생활비 좀 보내드리면 효도는 한 거잖아요. 나이 들어서 자식한테 계속 기대 사는 사람이 어딨어요? 김영감은 숨을 멈췄고 심장이 쥐어짜는 듯했다. 그는 조용히 일어나 TV를 끄고 방으로 돌아갔다. 박노모가 걱정스럽게 물었다. 영감, 무슨 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니요. 그냥 우리가 정말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소. 일주일 후 아들 현수는 부모님 옆에 앉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 어머니, 미나 말이 맞아요. 여기는 어르신들 지내기 불편해요. 시골로 내려가 계세요. 제가 매달 생활비를 보내드릴게요. 김영감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 말이 맞다. 시골 공기가 더 맑고 조상들 묘도 가까우니. 돌아가던 날, 노부부가 가진 것은 작은 집 몇 개뿐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그들이 땅과 집을 모두 팔았다는 것을 몰랐다. 그들은 친척의 낡은 뒷방에 새들어 살아야 했다. 처음 며칠은 박노모가 웃으며 어디든 집이 아니겠느냐고 했지만 밤이 되면 마루에 앉아 옛집이 있던 들판을 바라보며 눈물 지었다. 김영감은 조용히 지게를 지고 품삯을 받고 물을 길어주거나 바구니를 짜며 잔돈을 벌었다. 아들이 보내주기로 한 돈은 2달 후 끊겼다. 그는 아들이 난처할까봐 감히 전화하지 못했다. 어느 비 오는 저녁, 박노모가 고열로 몸져 누웠다. 김영감은 우체국으로 달려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수야, 내 어미가 아프다. 읍내 병원에 데려가려는데 아버지한테 돈이 모자란다. 수화기 넘어 아들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요즘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김영감은 아들이 보지 못해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다. 내일이나 잘 봐라. 그는 전화를 끊었고 그의 손은 떨렸고 눈물은 차가운 빗속으로 스며들었다. 그날 밤 그는 마루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박노모가 잠에서 깨어 조용히 불렀다. 영감, 들어와요. 감기 들겠어요. 그냥 생각했어. 우리가 땅을 팔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박노모가 그의 손을 잡으며 나약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을 탓하지 마세요. 영감, 걔도 그냥 자기 인생 때문에 그런 거겠죠.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조상의 제삿날이 되자 노부부는 이웃을 통해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사흘 후 현수는 아내와 아이를 데리고 새 차를 몰고 돌아왔다. 온 마을 사람들이 몰려와 현수를 칭찬했고 김영감은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하지만 점심때가 되자 며느리 미나가 찡그리며 말했다. 어머니, 여기 먼지가 너무 많아요.
아기가 알레르기가 생겼나 봐요. 저희 먼저 가봐야겠어요. 김영감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 먼 길 왔으니 조심히 가거라. 그들이 떠난 후 마당은 텅 비고 낯설었다. 박노모는 조상의 영정 앞에서 목이 메었다. 예전에는 자손들이 북적거리기를 바랐는데 이제 와서 보니 김영감은 향을 피우며 조용히 말했다. 부모의 삶이 아무리 고달파도 견딜 수 있지만 자식이 뿌리를 잇지 않기만을 바랄 뿐이요. 몇 달 후 박노모가 위독하게 쓰러졌다. 김영감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현수야, 내 어미가 많이 약하다. 이번에는 현수가 급히 차를 몰아 돌아왔다. 병상에 야위어 누워있는 어머니를 보자 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다. 죄송해요. 돈 버느라 바빠서 시골에 계신 아버지, 어머니 고생하시는 걸 잊고 살았습니다. 박노모는 아들의 손을 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다만 이것 하나만 기억하렴. 네, 어머니, 무엇이요? 네가 아무리 도시에 살아도 고향이 뿌리라는 것을 잊지 마라. 땅과 집은 잃어도 다시 살 수 있지만 효심을 잃으면 아무것도 다시 세울 수 없단다. 현수는 어린아이처럼 통곡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현수는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저와 함께 도시의 아파트에서 사세요. 제가 평생 모시겠습니다. 김영감은 한때 부부의 꿈이었던 그 아파트를 둘러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나는 시골로 돌아가고 싶다. 거기에는 내 어미 묘가 있고 들판이 있고 우리의 추억이 있다. 현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김영감은 고향으로 돌아와 지금은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된 옛 땅을 다시 빌려 작은 오두막을 지었다. 매일 그는 텃밭을 가꾸고 검은 개 한 마리를 키우며 고향을 떠날 때 가져왔던 유일한 것인 낡은 찻주전자에 차를 끓였다. 매일 저녁 그는 해가 지는 것을 바라보았고 그의 눈에는 온화한 미소가 어려 있었다. 현수는 가끔 찾아와 아버지 옆에 앉아 말없이 찻주전자에 물을 더 채워주곤 했다. 어느 날 김영감이 말했다. 아들아, 나는 너를 원망하지 않는다. 부모는 자식을 낳을 때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다만 너는 알아야 한다. 돈으로 효심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팔아버린 땅은 다시 살 수 있지만 부모의 사랑은 잃으면 아무도 너에게 팔지 않는단다. 현수는 고개를 숙였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해 그는 고향으로 돌아와 옛 땅을 몇 배의 값으로 다시 사들였고 그곳에 작은 집을 다시 지었다. 그는 아버지께서 심으셨던 뜰 앞에 오얏나무를 다시 심고 기둥에 이 글귀를 새겼다. 이 집은 부모님을 위한 집이다. 철학적 교훈, 뿌리를 잊은 도시의 꿈. 집이 아닌 곳. 위 이야기는 단순히 김영감과 박노모 부부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것은 인간 도덕의 근본에 대한 뼈아픈 경고이다. 자식들은 성공하여 멀리 갈 수 있지만 자신들의 청춘을 희생하여 자식을 길러낸 부모를 잊는다면 모든 물질적 부유함은 한낱 흙먼지에 불과하다. 화려한 집은 우리를 낳아준 두 분을 위한 자리가 없다면 결코 보금자리라고 불릴 수 없다. 인간의 삶은 아무리 많은 명성을 얻더라도 결국 돌아갈 곳이 필요하다. 그곳은 바로 부모가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는 곳이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질 때 우리는 감사함을 잊고 본래 소중한 작은 기쁨들을 경시하기 쉽다. 부족함을 인정하고 차이점을 포용할 때에만 우리는 비로소 오래 지속되는 진정한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 고전담, 옛 이야기에서 삶을 바꾸는 지혜를 전합니다. 구독하고 함께하세요.